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고, 요즘에는 더 심각한 범죄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너무 끔찍했던 일 중에 하나라 괴들남님께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학교를 복학한 학생이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며 지내던 중이었죠. 호프집 마감은 새벽 4시였지만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다행히도 호프집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도 갈 만한 거리였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시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저희 집으로 가는 길목에 꽤 커다란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가족들끼리 피크닉도 하고 주변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와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겸비되어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가면서 공원 주차장 근처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2명의 남자를 보게 되었고 얼핏 보기에는 방송 촬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남자들 옆에 주차돼 있던 회색 차량 한 대가 보였는데 그 차에 SBS 방송국 스티커가 여러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촬영인지 궁금해서 구경을 하려다가 시간도 늦었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카메라 옆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예능 프로를 담당하는 최 PD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시청자를 섭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는데 혹시 내일 시간 어떠세요? 갑작스럽게 다가와 이런 말들을 하니 좀 신기하면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전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오후에는 호프집 알바도 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오전에 학교를 가야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학생이에요? 촬영은 오후에 해도 되니까 일단 명함 한 장 받으시고 시간 날 때 연락주세요. 그리고 페이는 하루 10만 원입니다. 제게 명함을 건네면서 출연료까지 지급을 한다던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그 조건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호프집 시급이 4,500원이라 주 5일 근무 시 한 달 6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 시간까지 맞춰준다고 하니까 더 끌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명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고 주말 아침 PD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이고, 태훈씨, 이거 어쩌죠? 이미 섭외는 다 끝났고 태훈씨가 다른 일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요? 저희가 촬영할 때 보조 스태프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천천히 배우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태훈씨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런 일을 해본 건 아니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에 대뜸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저는 첫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이상한 일이었죠. 아마 제 예상에는 촬영할 때 지나가는 학생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저야 돈을 받고 하는 입장인데다 아직 이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주변을 찾아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도 걸어보면서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왔고 저는 PD님에게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PD님, 제가 학교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그게 지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다들 바쁜 일이 있는지 섭외가 어렵더라고요. 그러자 PD님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두 명은 데리고 와야지. 이러면 밥값도 못하겠네. 혼잣말이긴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카메라 감독님까지 들을 정도였고 저 하나 때문에 촬영이 지연된 것 같아 죄송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촬영은 무산되었고 저는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때가 설날이라 모처럼 친척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 대화를 나누다가 작은 엄마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글쎄 이 녀석이 중학생인데 학교 앞에서 PD에게 섭외를 받았고 조만간 방송 출연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프로인데? 그러자 SBS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에 사촌동생이 시청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최 PD가 떠올랐죠. 정수야, 혹시 PD라는 사람 얼굴 기억하냐? 저는 PD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주면서 물었고 사촌동생은 그런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사촌동생도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촬영 알바를 했던 일대에서 일어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그 내용들은 방송국을 사칭한 어떤 남성이 학생들에게 다가가 섭외 제의를 한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에 혹한 학생들은 그 남자를 따라가기도 했었답니다. 거기다 방송국 차량처럼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 차량으로 학생을 태워간다는 무서운 내용이었죠. 그렇게 학생들을 납치한다는 괴소문까지 돌면서 뉴스 기사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게 없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최 PD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혹시나 제가 했던 알바가 단순히 학생들을 모으는 게 아닌 납치 관련 일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소문일 거라 판단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진짜 진실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날은 저희 할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촌 동생을 보고 방송 촬영은 어떻게 됐냐며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옆에 계신 작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 글쎄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친구랑 방송을 한다길래 내가 못 나가게 했거든. 근데 촬영하러 나갔던 애가 가출을 했다지 뭐야. 그 집 엄마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작은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봤던 뉴스 기사가 생각나서 다시금 물었습니다. 혹시 가출한 그 아이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글쎄다. 그 일 후로 연락이 없어서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 정수야, 너는 들은 거 없어? 그러자 사촌 동생도 잘 모른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으면서 무섭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최 PD의 얼굴 몽타주를 그려 그날 동생에게 보여줬었는데 그제야 기억이 난다면서 이 사람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단순 소문이 아닐 거란 판단이 들었고 저는 사촌 동생에게 절대 그런 곳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10만 원이란 금액에 혹해서 제가
납치 범죄를 도왔다는 생각만 하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해명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뉴스 기사가 난 뒤로는 공원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그 아이는 현재 20대 성인일 텐데 지금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한 모습이겠죠. 저는 제 생각과 다르게 이 일이 단순 괴담이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한때 저희 회사 팀장님이었던 한 남성분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규모의 생산직 공장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입사 초기 시절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연도로는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찜찜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8년 전 그 당시 저희 사무실 구성원은 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 3명이 전부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거기다 과장님은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팀장님은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타입이라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팀장님이 달라진 건 저와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근처에는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는데 다른 가게보다 월등히 맛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팀장님과 둘이서 국밥을 먹으러 갔었고, 식당 이모님께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가 진짜 숨겨진 맛집이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릴 정도로 팀장님은 이 집 국밥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팀장님과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좀 전 주문을 받았던 이모님이 와서는 팀장님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나와봐요. 저는 물론 팀장님도 황당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은 국밥집 이모를 따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기도 했고, 팀장님이 단골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이모님과 아는 사이인 줄로만 생각했었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팀장님이 다시 들어오셨는데,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먹고 나가자.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부하 직원 입장에선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고, 이 일은 의문만 남긴 채 넘어갔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도 팀장님의 표정은 좋지 않으셨고, 그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뭔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팀장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평소 나긋하던 팀장님이 자꾸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업무적인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뜬금없이 제 옷차림이나 행동들을 보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옷으로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팀장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었고, 웬만하면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지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 국밥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였죠.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말씀 나누시죠. 무슨 일로 아주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온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은 제 눈치를 보더니 아주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팀장님의 부고 소식이었는데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모텔방에서 술을 먹고 팀장님이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그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거기다 팀장님은 가족들에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했었지만 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팀장님이 돌아가신 지 2-3달 정도 지났을 때쯤 제 밑으로 신입 직원 한 명이 들어왔었고 저는 그 직원과 함께 오랜만에 국밥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전에 팀장님을 찾아온 아주머니가 테이블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이 이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고 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지셨기 때문에 단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주머니는 뭔가 알고 있을 거란 판단이 들어 조용히 다가가 물어봤었죠. 저 아주머니,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제가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데 앞전에 저희 팀장님 만나러 회사에 찾아오신 적 있죠?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태연하게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아주머니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건 맞는데 딱히 내세울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또 흘러갔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대표님께서 사무실 컴퓨터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와 막내 직원은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 백업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팀장님이 쓰던 PC는 방치된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PC를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확인하고 있던 중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일기 같은 형식의 글이 적힌 문서였고 또 다른 파일은 2분 정도 되는 길이의 동영상이었죠. 그래서 동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팀장님이 어떤 여성분과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고 비교적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서로 먹여주는 모습이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적힌 글의 내용은 너무 힘들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글을 보고 나서 뭔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건 국밥집 아주머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회사까지 찾아와 날 괴롭힌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그 아주머니와 연관이 있을 거란 건 명확해 보였지만 이미 사건은 종결 처리된 지 꽤 지난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팀장님 사모님께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따로 연락을 드렸고 사모님은 이걸 보자마자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집안일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막내 직원과 국밥집을 찾아갔었는데 늘 서빙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보이질 않으셨죠. 뭐 쉬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후로 국밥집에 갈 때마다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국밥집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섬뜩한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저 사장님, 앞전에 일하던 이모님 있잖아요. 혹시 그만두셨어요? 아, 그 아줌마. 아휴, 말도 없이 안 나와서 뭔 사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형사들도 찾아오고 아주 난리였어. 그 말을 듣고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왔던 손님 중에 불륜 커플이 있었나 봐.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나도 거기까지밖에는 몰라.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팀장님 컴퓨터에서 발견했던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 동영상이 떠올랐는데 그게 불륜의 증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팀장님 사모님도 눈치를 채셨던 거고 그런 사정 때문에 말을 아끼셨던 거겠죠.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어떠한 절차로 인해 재수사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밥집 아주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팀장님의 불륜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팀장님을 옹호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처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 돌아가신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 생에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과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본가는 인천이지만 제가 이곳 시골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쯤 저는 조그만 동네 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된 시점이었고 저를 찾는 손님들도 있을 만큼 단골까지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저희 사장님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사장님의 건강 문제였는데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카센터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본인은 부양 가족도 없고 또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독신으로 살아오셨다고 늘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그러다 보니 카센터를 물려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폐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날은 저를 부르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민철아, 그동안 내 밑에서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손님들 잘 모시고 혼자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사장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카센터를 물려주셨고 이 일을 한 지 10년 차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장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태 독신으로 사셨던 탓인지 장례식은 굉장히 조용했었죠. 저는 돌아가신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보기로 생각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손님이 찾아오게끔 노력을 했었습니다. 뭐 기존 단골 손님도 많은 편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인터넷 홍보와 무료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저만의 영업 방식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그 덕에 가게 매출은 점점 올라갔었고
작은 카센터에 직원을 둘이나 쓸 만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철아, 나 기억하냐? 저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야, 진짜 몰라? 너랑 같은 학교 나왔잖아. 알고 보니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이름은 박민우라고 학창시절 그리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보겠다. 근데 여긴 어떻게 왔냐? 야, 카센터에 뭐하러 왔겠냐? 차 수리하러 왔지. 근데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 와, 어릴 땐 학교에서 잠만 자더니 지금은 인생 역전했네. 부럽다, 부러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먼저 수리를 해줬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다음에 또 올게. 그렇게 민우는 차를 타고 돌아갔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제가 돈방석에 앉은 사장님이라는 황당한 말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라 그냥 신경 쓰지 않았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면서 묵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다녀간 뒤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소문이었냐면 저희 가게에서 수리하고 나면 얼마 못 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정품을 쓰지 않고 싸구려 부품을 쓴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죠. 이 바닥에도 동종업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카센터에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라 생각했고 일단 지켜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소문일 뿐인데다 누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 소문들 때문인지 가게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심지어 저를 믿고 찾아오던 단골 손님마저도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그만둬 버리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었죠.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민우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너 무슨 걱정거리 있냐? 표정이 왜 그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우에게 털어놓았고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 생각은 이래.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지는 법이거든. 너도 그런 케이스 같은데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없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히 지인들에게 반감을 샀던 적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 후 늘 일만 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민우 이 녀석이 의심이 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친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필 그 당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가게 매출은 바닥을 기다시피 했고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래도 아직까지 저를 믿고 찾아오는 소수의 손님들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로 찾아온 손님을 통해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김 사장, 내가 인터넷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봤거든. 이거 한번 읽어봐. 손님은 휴대폰을 건네면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은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장님을 살해하고 가게를 뺏었다는 무서운 내용이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카페 글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런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글쓴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자동차 사진이었고 저는 그 차를 보자마자 문득 민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민우가 타고 다니던 차량과 같은 차종이었고, 하필 민우가 다녀간 뒤로부터 이런 괴소문이 났던 것도 우연이라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확실하게 민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민우를 만나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판단을 내렸죠. 만약 민우가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를 만나 대화를 했음에도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에 화가 나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대략 2달 정도 지난 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소문을 퍼뜨린 건 민우가 아니었고, 글쎄 저와 일면식도 없는 어떤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돌아가신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독신인데다 가족은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제가 모르는 가정사가 존재했었습니다. 사장님은 과거에 1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만났던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긴 건지 아니면 모르고 사셨던 건지 저도 그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고, 확실한 건 아내분과 태어난 아들은 사장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카센터를 제게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 아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인터넷으로 괴소문을 퍼뜨린 거고, 그래도 망하지 않으면 저를 찾아와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죠. 모든 걸 알고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두려웠고 결국 인천을 떠나 사람이 없는 시골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민우를 오해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제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리를 받고 나면 얼마 못 가 고장이 난다는 그런 헛소문들은 민우가 퍼뜨렸던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축하를 해주면서 또 뒤에선 그렇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겨 아직까지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고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현재도 이런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중고차 직거래를 하실 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 겪은 일이니까 정확히 9년 전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 이름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군대를 가기 전 제 차를 소유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에 차를 마련하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갔고 수중에는 15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뿐인 누나가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큰 지출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구매하는 건 일단 보류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안 입는 옷들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중고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급매물로 올라온 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2007년식 8만 킬로를 뛰었던 올뉴 마티즈였는데 외관은 둘째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당시 옵션이 없는 깡통 마티즈 시세가 450만 원 정도였으니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볼 수 있었죠. 너무 저렴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허위 매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기대감을 가지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저 중고 사이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마티즈 차량 판매됐나요? 아, 그 차요? 아직 판매 중이긴 한데 산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사고차예요? 아니 시세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요. 아니요, 단순 교환만 있고 큰 사고는 없었고요. 실물 보면 아시겠지만 상태는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판매자는 차를 구매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20대 남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문자로 사진 한 장을 보내달라는 알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판매자가 말하는 2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자동차를 거래한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단순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었죠. 뭐 사진 정도야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이 들어 속는 셈 치고 판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뒤 다른 볼일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나?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니 자동차 거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오전 시간 판매자와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 돈으로 구입을 하는 거지만 부모님께 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동진아, 그 차 사고 난 거 아니냐? 이유 없이 싸고 좋은 차는 없거든. 그리고 자동차에 압류 같은 게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알겠지? 그래서 내일 판매자와 카센터에 들러 전체 점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생애 첫 차를 산다는 기분에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준비를 끝내고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아직 판매자는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판매자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아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수상한데 거기다 약속 시간까지 늦으니 이러다 바람이라도 맞는 건 아닐까 뭐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난 뒤 그제야 판매자가 나타났고 저는 화가 나기보단 오히려 첫 차를 살 수 있다는 기분에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판매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고 약속 시간이 늦어서 그랬던 건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초조하고 급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오는 길에 일이 좀 생겨서요. 일단 차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연식에 비해서 킬로수도 짧고 아직 엔진 상태도 양호해요. 아, 근데 저도 확실한 게 좋아서요. 저 죄송하지만 시간 괜찮으시면 카센터에서 점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판매자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센터로 가서 엔진 상태와 전체적인 점검을 받았고 범퍼와 보닛을 교환한 흔적은 보이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근데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세보다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아,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쪽도 싸게 사시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판매자는
저렴하게 파는 이유에 대해서 왠지 말을 아낀다는 느낌이었고, 저는 저렴하게 구매해서 나쁠 건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과태료나 미납 세금들이 남아있는지 확인까지 했었는데 압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차량이었죠. 그렇게 무사히 차량 이전을 끝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와 부모님께 차를 보여주며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차를 하고 있던 중 자동차 트렁크에서 낚시 용품을 발견하게 되었죠. 차를 구매할 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분명 판매자의 물건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판매자가 그 사이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낚시 용품은 돌려주지 못했고 제가 그 차를 구매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진 씨 되시죠? 저는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할 게 있는데 내일 경찰서로 좀 나와주시죠. 네? 무슨 사고요? 저는 사고 난 적도 없는데요? 일단 CCTV 자료도 있고 또 혐의가 없음을 밝힐 의무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나오세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출석을 하게 됐고 정말 어이가 없지만 뺑소니 용의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차를 구매한 경로와 상세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덕에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수사관님과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 한 달 전쯤,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있었던 일이겠죠. CCTV에 찍힌 내용은 이 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낚시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건너던 여성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차에서 내리더니 쓰러진 여성을 트렁크에 싣고 그냥 출발을 했다는데 그 여성의 시신이 우명동 논두렁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한 여성은 독거노인인데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져 시신 발견이 늦어졌다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CCTV에 사고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조사 결과 용의자 차량과 번호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타고 다니던 마티즈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차를 판매할 때 이상한 조건들을 내세운 이유가 혹시 본인과 비슷한 이미지의 남자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수사 협조 요청으로 인해 경찰서에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트렁크 안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더니 글쎄 엄청난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들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차를 타고 다니기가 꺼림칙하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차를 판매했던 범인은 검거되었다고 들었고 저는 고민 끝에 그 차를 폐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군요. 생애 처음 구입한 중고차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거기다 뺑소니 살인마를 만나 차를 거래했다는 사실 또한 너무 무서운 일이었죠. 그 차를 타고 나서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성분은 부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꽤 오래 지난 일이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쯤, 그 당시 저희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을 포함한 3인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생 시절 저보다 2살 많은 친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 신호 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어버렸죠. 언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경계성 지능장애 판단까지 받게 되었지만 일반인과 큰 차이는 없을 만큼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모님 생각에 언니의 몫까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고 그 덕에 서울권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렸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택시업을 하셨고 직업 특성상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가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허리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죠. 그 당시 저는 직장 문제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고 부모님 2분은 인천에 계셨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서 주말마다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아빠, 그냥 일 그만두고 쉬면 안 돼? 아유, 그래도 너 결혼할 때까지는 일해야지. 우리 회사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그 사람들도 결혼식에 올 거 아니냐. 요즘은 다르겠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체면 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정수가 일하고 있냐? 고생이 많다. 그게 아버지 수술하기로 했어. 네? 갑자기 무슨 수술이요? 글쎄, 우리 회사 직원 하나가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 그 직원 말로는 수술 받고 나서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뜯어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수술 비용까지 지불하고 예약을 끝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인공디스크란 단어가 생소할 시기였고 제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수술 부작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학병원도 아닌 평범한 동네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을 하자마자 곧장 본가로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아빠, 내가 큰 병원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간단한 수술도 아니라는데 잘하는 곳에서 해야 뒤탈이 없지. 아유, 괜찮아. 아빠도 다 알아봤어. 우리 회사 직원도 거기서 받았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아버지는 끝내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셨고 저는 내일 출근 문제 때문에 다시 서울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타나 화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글쎄 제가 중학교 때 사망한 저희 친언니였죠. 언니가 꿈에 나타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획대로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들은 결과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말 오전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죠.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라고 했었지만 아버지는 예상과 다르게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까지 높아 통증까지 있는 상태였고 수술한 지 100일이 넘도록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저는 병원 원장을 찾아가 물었지만 환자의 나이가 많아 회복이 느리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입원한 지 4개월 차가 되었음에도 눈에 띄는 호전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퇴원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원장이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종구 씨 보호자 되시죠?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이 느린 환자가 덜어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6개월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섣불리 퇴원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병원 가시면 다시 처음부터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괜히 병원을 옮겼다가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 싶어 다시 입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던 일이었죠. 글쎄, 수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외부 수술 자국만 있지 허리는 건들지도 않았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가 따졌더니 원장은 나타나지 않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도 병원을 상대로 처벌 방법을 알아봤으나 형사 고소도 힘들고 민사상 문제 제기는 가능한데 입증이 어려울 거라는 절망적인 말만 들었었죠. 그렇게 아버지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1년 뒤 정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그 결과 소변에서 혈류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었더니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과 함께 신장 기증을 언제 하셨냐고 묻더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증을 하다니요? 그제야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콩팥 하나가 사라진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허리 수술을 끝내고 나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왼쪽 배 부분이 쓰리면서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원장에게 물었더니 다들 겪는 증상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실밥을 풀려고 붕대를 풀었는데 글쎄 배꼽 위로 5cm 그리고 왼쪽 배 아랫부분에 3cm 정도의 절개 흉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 도중 생긴 흉터라고 말을 하니까 지능이 조금 떨어졌던 아버지는 의사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신장을 도둑 맞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곧장 그 병원을 찾아갔으나 해당 병원은 이미 폐업을 하고 병원 이름만 바뀐 상태로 다른 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전 병원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병원이라며 본인들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결국 경찰 신고를 하고 나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진료 기록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조작 가능성도 보인다고 하는데 그 후로 더 이상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문자와 함께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갔었죠. 만약 이 사건이 최근의 일이라면 공론화를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일이라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최근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졌고 아직까지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수술하기 전 꿈속에 언니가 나타나 화를 냈던 이유가 아버지 수술을 말려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병원은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 아버지 말고도 피해자가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갔던 사실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오늘 제보하려는 내용은 제가 10대 시절 조직 막내 생활을 할 때 있었던 무서운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부터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늘 술에 취한 아버지, 그리고 틈만 나면 남자를 집으로 부르는 어머니부터 어린 나이에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자랐었죠. 이유 없이 혼나는 건 기본이고, 한날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을 만큼 힘든 유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이다 보니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고, 당장 잘 곳도 없는 현실에 하루하루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구에서 유명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큰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난 건 아니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잘 알던 친구가 동성로에서 술을 한잔하자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큰형님이 계셨던 거죠.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친구가 말하길 조직 내 행동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행동대장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 최고의 직급인데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저, 그리고 큰형님, 이렇게 셋이서 술을 한잔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술자리는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친구가 자리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를 만났던 거고, 하여튼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조직 막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잘 곳도 없는 미성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건 더더욱 지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조직의 일원이 되고 난 뒤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 또 숙소 생활이지만 편히 쉴 곳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선택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저도 큰형님처럼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죠. 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빌린 돈을 받아내는 일이 주 업무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오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고문하거나 또는 폭행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채무자 주변인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간접적으로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곤 했었습니다. 주로 채무자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사람들에게 알리면 10명 중에 8명은 즉각 돈을 갚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면 행동대장인 큰형님이 직접 나섰고, 무슨 방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도 안 돼서 돈을 받아오는데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죠. 친구와 저는 막내 생활을 했던지라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직 생활을 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저희 아래로 막내들이 들어왔었고, 그 덕에 좀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 후로 숙소 청소나 잡심부름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숙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석수 형님이란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나 좀 따라가자. 그때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건 처음이라 저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형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당시 석수 형님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그랜저 TG였는데 그날은 그 차를 타지 않고 검은색 봉고차에 탑승을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도 얼떨결에 봉고차에 타게 됐고 그렇게 어디론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목적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석수 형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워 보여 물어보기도 힘든 분위기였죠. 한참을 달린 뒤 어느 허름한 공장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행동대장이었던 큰형님과 그리고 처음 보는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수야, 애들 데리고 왔냐? 예, 형님. 막내 벗어난 신고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희를 타깃으로 말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어떤 남자가 밧줄에 묶인 상태로 창고 안으로 끌려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지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때 큰형님이 저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 안 되는 놈들은 내가 정답이야. 오늘은 너희들 둘이서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서 그 남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폭행 수위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실신 상태가 된 후에야 폭행은 끝이 났었죠. 둘이서 잘 처리하고 와라. 믿고 간다. 그렇게 큰형님과 석수형님은 창고 밖을 빠져나갔고 그 창고에는 저희들과 그 남자 이렇게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저와 친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그때 석수 형님이 다시 들어오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그러고 있을 줄 알았다. 이 형님이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배워두라. 그러면서 그 남자를 끌고 가더니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온몸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그냥 도망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들은 도망을 갔고 그 후로 한동안 친구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이상할 만큼 자꾸만 제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은 제가 이 친구 성향을 볼 때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났으면 만났지 절대 제가 있는 곳으로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반년 만에 연락이 와서 제 위치를 물어보니 제 입장에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친구는 집요할 정도로 제 주소를 물어봤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살던 집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갔었는데 그 집 근방에 익숙한 그랜저 차량이 한 대 보였고 얼핏 번호판을 보아하니 그 차는 석수 형님 차량인 게 확실하더라고요. 제 추측으로 친구는 다시 붙잡힌 것 같은데 친구를 통해 저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유인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솔직히 큰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위치가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나서기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도망가듯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었고
그 후로 얼마 뒤 친구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프고 힘들었지만 친구의 장례식장에 찾아갈 수도 없었죠. 분명 저를 잡으려는 조직들이 망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고인이 된 친구는 단순 사고사라고 들었는데 이것 또한 진짜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휘발유를 뒤집어 쓴 남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행동대장이었던 큰형님은 이런 방법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거겠죠. 지금은 정말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돈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채 또는 일수 같은 불법적인 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고인이 된 친구는 참 겁이 많은 놈이었는데 이 녀석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을지 아직도 가슴 한편이 무겁고 아프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